자, 안녕하십니까. 전산세무회계 강사 신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이론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은 94회 같은 경우 36% 정도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합격률을 보게 되면 50%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94회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했고요. 특히 이론 문제가 좀 출제자 분들께서 작정하고 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 두 문제 정도가 또 약간의 오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잘 짚어서 이 기출문제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출제 문항은 재무회계 5문항, 원가회계 5문항, 부가가치세 3문항, 소득세는 2문항. 역시 이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패턴대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재무회계부터 보겠습니다. 재무회계부터 보시면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1번에서 4번 선지 중에 틀린 걸 고르시면 되는데 1번부터 보면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법은 수익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용 방법이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그렇지만 개별법 자체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 맞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가중평균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가 있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중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적용하기는 편리하나 맞고요.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 비용을 수익에 맞춰서 대응을 시켜줘야겠죠. 근데 이게 사실 방법 명칭만 보면 아시겠지만 평균법이잖아요. 다 더해서 한 번에 나누거나 일부분을 더해서 나눠 감으로써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수익 비용 대응이 사실상 어렵죠.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 이거는 틀렸죠. 왜 틀렸냐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매출된 것으로 본다는 방법이죠. 이 관점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통상 일반적으로 자주 먹는 짜장면을 예를 들면 이게 짜장면 가격이 1980년이랑 지금 2021년이죠. 이 1980년의 짜장면 가격과 2021년의 짜장면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 1980년대 짜장면 가격이 500원 정도라고 하고 2021년에는 5,000원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물가가 일반적으로는 상승을 하니까요. 물가가 일반적으로는 상승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방법대로라면 이 1980년도에 500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가정이다 보니까 아주 예전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 1980년과 2021년밖에 없다라고 친다면
1980년이 먼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1980년 짜장면 값 500원이 먼저 구입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입한 분이 먼저 매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이 1980년도에 500원이 매출 원가로 보는 겁니다. 매출 원가. 자, 근데 이 매출 원가는 매출 총액 구할 때 쓰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익과 비용을 빼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 선입선출법은 매출 원가가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이 되겠죠. 그 매출 원가가 작게 나오면 매출 총이익이 커지고 결국에 당기순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 적게 기록되는 게 아니고 많게 기록되는 거죠. 과소계상이 아니고 과대계상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구입선출법 4번 보면 기말재고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로 맞죠. 왜냐면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팔린 걸로 보는 거니까 남아있는 기말재고자산은 과거의 취득원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행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라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세계산업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단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부터 라의 자료가 있는데 가부터 라까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기초 매출채권 잔액은 50만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가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원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라를 보면 단기 외상매출금 중에 2만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대손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손 처리를 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 먼저 없애야 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대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외상 매출금을 없애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회수가 안 되잖아요. 대손 확정이 됐다는 건 회수가 안 된다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없어질 거고요. 이 차변에 대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니 대손 충당금 잔액 먼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2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은 3만원이 남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를 보니까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 3만원이 회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 같은 경우는 전기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대손 처리가 된 거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3만원을 감소시켜 주면서 이 매출 채권을 감소시켰을 겁니다. 근데 이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서 대손 처리를 한 건데 결국엔 회수가 된 거죠.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회수가 됐다라는 거니까 전기에 처리했던 대손 처리를 취소해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 대손 충당금은 원래 금액만큼 증가를 시켜줘야 될 거고요. 회수가 됐다라는 거는
돈을 받았다는 거니까 차변에 이제 돈을 받은 이 금액을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매출 채권은 감소되는 게 맞죠.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이 매출 채권이 감소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취소하는 분계는 대변의 대손 충당금 3만 원이 다시 증가되면서 원상복구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치면 이 현금이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닷까지 계산을 했을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은 다시 6만 원이 되겠네요. 다시 6만 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말 설정해야 할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다 라는 것은 대손 충당금을 10만 원만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만 원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6만 원은 있죠. 그러면 6만 원에서 어떠한 금액을 더했을 때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4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추가 설정액을 기말에 차변에 대손 삼각비 4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계 처리한다. 맞죠? 매년 감가상각비가 똑같잖아요. 정액법은. 맞고요. 2번. 가속상각법은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3번.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 생산량 비례법은 말 그대로 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을 하니까 맞는 설명이죠. 4번. 초기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정률법보다 정액법이 더 큰 게 아니고요.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다음에 내용연수를 나눠서 구하고요.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후에 계산한 정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맨 처음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정률법 같은 경우는 1차년도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누적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원가에 바로 정률을 곱해서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차년도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가 제일 크겠죠. 금액이. 그리고 이 해가 거듭될수록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적액이 계속 쌓여가면서 점점점 감가상각비의 크기가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정률법은. 그런데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제일 크죠. 그래서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이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액법은 똑같으니까요. 초기의 감가상각비 크기가 정률법보다는 다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대변 빈칸에 적절한 계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6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급여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 급여 250만 원이 기록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4대 보험이랑 소득세를 회사에서 떼고 주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4대 보험이랑 소득세 떼고 급여를 받잖아요. 그게 이 원천세라고 보시면 돼요. 원천세 등 공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25만 원을 떼고 225만 원만 보통예금에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225만 원이 기록이 되고, 이 원천세 등 공제 항목 4대 보험이랑 이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4대 보험이랑 소득세는 사실 미리 거둔 거예요. 미리 거둔 거니까 이 4대 보험 소득세 미리 거둔 거는 저희가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에 빈칸에 적절한 계정 과목은 예수금이 돼요.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사실 쉽게 말하면 영업과 관련이 된 비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죠. 판관비가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맞고요. 접대비도 다 영업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전부 다 판관비가 맞고요. 기타의 대손생각비가 있는데, 이 기타의 대손생각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이 대손상각비가 있잖아요. 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기타 채권의 대손 관련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 이 대손상각비는 영업과 관련된 매출 채권에 관련해서 이제 대손상각비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용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대손생각비는 판관비고 기타의 대손생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무회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가액의 부가가치세의 소득세 문항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